여러분 반갑습니다. 근현대사 산책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80년에 다른 나라들은 전부 민주화 물결이 닥치고 있던 그 시기에 이 민주화 물결이 유독 한국을 비켜가서 신군부가 집권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학자 세뮤얼 헌팅턴은 민군 관계에 대한 담론을 화두로 해서 군인과 국가, 민군 관계의 이론과 정치라고 하는 아주 두툼한 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 헌팅턴은 군대를 폭력 관리의 전문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은 전쟁에서 적의 격파를 위해서만 유용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팅턴은 이러한 그 폭력 관리의 이 전문 집단이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만약에 이런 세력들이 정치에 개입을 할 경우에 자기 말에 반대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아주 파괴하거나 공격을 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적을 무찌르는 데나 쓰는 그 집단이 절대 이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바로 이 군인과 국가라는 책에서 열심히 설파를 했습니다. 이 세뮤얼 헌팅턴이 바로 이 군인과 국가라는 이 민군 관계의 담론을 화두로 내세웠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맥아더 장군을 트루먼 대통령이 해임한 사건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군인과 국가라는 책을 내놓고 군인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하지만 헌팅턴의 이런 연구나 주장과는 달리 박정희 정권이 등장을 했던 1961년 전후로 전 세계는 그야말로 쿠데타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1950년대에서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에서 총 475회의 쿠데타가 시도가 됐고 그 중에 236회가 성공한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계산기로 딱 나눠봤더니 성공률이 약 49.6%, 한 50%가 약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쿠데타 중에 절반은 성공을 했지만 절반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쿠데타는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 중남미 같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해방된 저개발국은 물론이고 남유럽에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런 데서도 군부 쿠데타가 아주 전염병처럼 발생을 했다라는 그런 특징이 발견이 됩니다. 이 쿠데타와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1959년에 미국 본토에서 불과 15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쿠바에서 카스트로하고 체게바라가 공산혁명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사례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 케네디 정부는 이 쿠바의 공산혁명을 분석을 한 결과 빈곤과 저개발이 바로 이 제3세계 국가들의 공산화의 원인이다라는 사실을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때서부터 미국의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 후진국의 경제 원조를 열심히 해서 이 나라들이 공산주의에 넘어가는 것을 예방한다라는 정책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케네디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발전 전략을 전문으로 연구한 경제학 교수이자 아주 저명한 반공주의자인 월터 로스토를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 문제 담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로스토가 아주 유명한 집필을 했습니다. 경제성장의 단계, 비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에서 로스토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는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천원자원이라든지 인구를 고려할 때 이런 나라들이 소련권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공산권으로 넘어갈 경우에 미국은 세계 2등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나라들이 소련 공산권으로 기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집중적으로 원조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의 이 근대화를 위해서
지금 같은 저런 뭐 아주 썩어문드러진 이런 정치 집단 가지고는 근대화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참신한 근대화를 이끌 수 있는 엘리트 세력은 군부다. 따라서 이 군부가 국가의 전면에 나서 가지고 이 정치를 이끄는 쪽으로 미국의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아주 유명한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로스토의 이 주장으로부터 미국은 세계 전략을 전환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세계 전략으로 볼 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후진국이나 저개발국의 군대를 앞세워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군인들이 근대화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먹여 살리게 해서 공산화를 예방한다라고 하는 이 미국의 이 정책 덕분에 많은 나라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바로 한국에서 일어난 5.16도 이 로스토의 이론을 수용한 미국 정책의 결과물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 군사 쿠데타에 아주 뚜렷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400 몇십 회 쿠데타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쿠데타의 명분이 정치 불안정을 해소하고 경제 침체를 타개하겠다라는 명분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근대화를 군부가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하지만 전 세계 군사 쿠데타 중에서 박정희와 전두환 정부와 같은 경제 번영을 이뤄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사례는 한국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군사 쿠데타의 뚜렷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1959년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열병처럼 나돌았던 이 군사 쿠데타 열풍이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이 사례를 연구한 이 세뮤얼 헌팅턴은 1974년 이래 약 40개국이 비민주적인 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 변화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연구 결과 헌팅턴의 이론에 의하면 1828년부터 1926년까지가 제1의 민주화 물결기고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를 제2의 민주화 물결기다. 그리고 1974년 이후를 제3의 민주화 물결기다. 더 서드 웨이브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3의 물결의 진앙지는 남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포르투갈이었습니다. 1974년 4월 25일 날 포르투갈에서 좌파 청년 장교들이 살라자르 독재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이 쿠데타군이 시가지로 진출을 하니까 시민들이 쿠데타군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서 쿠데타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쿠데타를 보고 카네이션 혁명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포르투갈 군부의 카네이션 혁명으로 인해서 40여 년 지속됐던 살라자르 독재 정권이 붕괴가 되고 포르투갈은 민주화 시대로 이행하면서 바로 이 제3의 민주화 물결의 뇌관을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같은 해인 1974년 그리스에서도 아주 정치적인 격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전해인 1967년 4월에 그 좌파 정당이 집권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파파도플로스 대령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에서 군사정권이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파도플로스는 자기가 이 권좌를 차지한 이후에 비밀경찰을 이용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그리고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해외로 추방을 하고 그리고 이 정적들을 고문하고 사형하는 등 많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러한 그 독재 정치가 아주 골물대로 골마가지고 1973년 11월에 바로 이 파파도플로스의 이 독재에 저항하는 대학생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군사정권이 위기에 처하니까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이오아니디스라고 하는 이 군인이 또 그리스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파파도플로스를 내쫓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군부도 민주화를 갈망하는 그리스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오아니디스의 신군부가 야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키프로스를
그리스 영토로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키프로스는 독립국가였는데 키프로스 아래는 그리스계하고 터키계가 공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느닷없이 키프로스를 그리스에다가 합병을 시키니까 이 터키 군부가 우리는 그 터키 주민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키프로스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그리스군들을 전부 퇴출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그리스 신군부가 완전히 망신을 당함으로 인해서 1974년 7월 24일 날 그리스의 군사정권이 붕괴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민주화 시대로 이행하게 됐습니다. 1974년에 이제 포르투갈에서 그리스까지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다음 해인 1975년 11월 20일 날 아주 스페인의 36년간 철권 통치를 해온 프랑코 총통이 사망을 했습니다. 프랑코 총통은 완전히 군사 독재를 한 것이죠. 이를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민주화를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 그리고 아주 바스크 분리주의자, 군부 세력 간에 서로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막 갈등이 벌어지고 이러니까 그 당시 국왕이었던 카를로스 국왕이 자유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해서 1977년에 총선을 실시해서 1978년 새헌법을 공포를 하고 그리고 스페인을 입헌군주 국가로 탈바꿈을 시켜가지고 민주화가 정착이 됐습니다. 이제 스페인마저도 이제 민주화 물결에 휩쓸리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이 포르투갈에서 시작된 제3의 민주화 물결이 이번에는 중남미를 강타하게 됐습니다. 중남미 민주화의 선봉에 섰던 나라는 바로 에콰도르였습니다. 1977년에 에콰도르 군부가 퇴진을 하고 그리고 79년에 민정을 이양을 함으로써 에콰도르가 이제 민주화 쪽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1980년에는 페루에서 군부가 정치적 면에서 물러나가지고 민주정부가 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볼리비아에서도 군부가 퇴진한 다음에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만은 1982년에 민간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볼리비아도 이 제3의 물결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볼리비아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정적이 불안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외신이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했죠. 이어서 아주 이 중남미의 강국 중에 하나인 아르헨티나가 이제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에는 1976년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집권했습니다. 근데 이 군사정권이 석유위기가 막 닥치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많은 자본을 빌려와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제2차 석유위기를 맞아가지고 아주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나라들은 항상 뭔가 이 국민들의 그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위기가 닥칠 경우에 엉뚱한 짓을 벌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 군부가 키프로스를 합병을 선언한 것처럼 이 아르헨티나 군부는 느닷없이 1982년 4월 2일 날 영국하고 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포클랜드 섬을 일방적으로 점령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포클랜드 섬은 아르헨티나 앞바다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영국은 그 당시 대처 수상이 아주 대규모 원정 부대를 파견해가지고 포클랜드를 탈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르헨티나는 6월 14일 날 영국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포클랜드를 침공했다가 아주 패전으로 인해서 망신을 당한 갈티에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사퇴를 하고 1983년에 민주정부의 정권을 이양을 함으로써 아르헨티나도 제3의 민주화 물결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브라질도 1964년 3월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21년간 군사정권이 집권했습니다마는 1984년 대선을 치러가지고 민간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군부가 민간정권 출범을 승인을 함으로 인해서 민주화 시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보시다시피 이 남유럽에서 시작된 이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이
와 하고 뭐 남유럽을 비롯해서 중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아주 휘어감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3의 민주화 물결은 한 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벌어진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도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시해가 되면서 1980년에 서울의 봄이라는 것이 개막이 됐죠. 하지만 남유럽과 중남미를 휩쓸었던 이 제3의 민주화 물결이 유독 한국에서는 비껴가가지고 전두환 신군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연구해보면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거나 붕괴가 되어도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민주화나 민주적 정치 질서로 다시 회복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 이행하는 것은 아무 곳에서나 무작위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고대 정치학과 교수였던 한배우 선생은 한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술 발달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경제 성장 요인. 이것을 로버트 다엘 같은 정치학자는 1인당 약 4,000달러에서 7,000달러 정도의 이 산업적인 토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상당한 규모의 중산층이 존재해야 된다. 바로 이 중산층이 형성을 하는 시민사회와 국가 사이의 상호 경제적 관계가 원활하게 작동이 돼야만 한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로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통성이 쇠퇴되어야만 이 자유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그 당시 한국 사회는 충족을 시키고 있을까요?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봐야죠. 이런 기준과 관점에서 1980년 서울의 봄을 분석을 하면 유신체제를 이끌었던 절대 권력자가 불시에 타이에 의해서 역사 무대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이나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민주화를 이끌어갈 세력이 명확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시에 부하의 총탄에 맞아가지고 서거한다라는 것을 상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1980년 봄이 닥쳤을 때 군부라든지 학생 세력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관료 어느 쪽도 이 권력 공백을 예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준비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의미 있는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떤 돌연한 현상 변경은 권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 권력 투쟁을 야기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러한 권력 투쟁의 와중에 12월 12일 날 신군부가 바로 구군부를 제압하고 실세로 등장을 했죠. 하지만 신군부라고 해서 무슨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박정희 정권이 퇴장을 한 이후에 신군부가 집권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말씀드리면 남유럽에서 시작돼가지고 중남미를 휩쓸었던 제3의 물결이 한국을 비껴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 핵심 키는 1979년에 일어났던 이란의 회교혁명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팔레비 국왕은 정식 명칭은 팔라비 2세입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팔레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1941년 9월 16일 날 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석유 국유화를 추진하던 모사데크 총리하고 대립을 했습니다. 그 팔레비 국왕은 아니 왜 우리가 이 석유를 국유화해야 되냐, 국유화에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석유를 절실히 필요했던 서방 국가들도 아니 이란이 석유를 국유화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 공급 불안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 모사데크 총리를 내쫓는 팔레비를 열심히 도와줘 가지고 모사데크를 제거하는데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권력을 접수를 한 팔레비 국왕은 석유 판매 대금으로 아주 격렬한 이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백색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 혁명을 일으켰는가? 토지 개혁을 실시를 하고 국영 기업을 민영화를 했고, 그리고 교육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문맹을 퇴치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처럼 농촌을 개발하고 국가를 근대화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회교 사회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여성에게도 참정권과 교육권을 허용을 하고, 그리고 히잡이라든지 차도르를 쓰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등 자유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팔레비 2세 국왕의 이 백색 혁명은 이슬람 전통을 중시하는 무슬림이라든지 민족주의 세력에 아주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석유가가 아주 천정부지로 폭등하면서 이란은 아주 막대한 그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1972년에 570달러였습니다만은 1977년에는 2315달러로 4배나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늘어난 이 경제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1974년에 테헤란 아시안 게임을 성공을 해가지고 아주 이 이란은 승승장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사진에서 보시듯이 오른쪽에 저렇게 아주 어둠칙칙한 저런 그 복장과 머리에다가 보자기를 쓰고 다니던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아주 자유분방한 복장으로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 바로 팔레비사의 백색혁명이었습니다. 자, 이 무렵에 팔레비 국왕이 열심히 이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개혁 정책을 추진하니까 미국은 그 이란을 중동에서 주요한 그 동맹국으로 예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동맹국에다는 절대로 팔지 않았던 F-14 전투기를 이란에다가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화해 무드로 가니까 우리나라도 이란하고의 관계가 아주 적극적으로 좋아져 가지고 1977년 6월 달에 닉페이 테헤란 시장이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구자춘 서울시장하고 우리 서로 도로명을 하나씩 교환을 합시다. 그래 가지고 서울 강남에 테헤란로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란 수도 테헤란에는 서울로라는 그 거리가 탄생을 할 정도로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이 그 이슬람 세력들은 이 팔레비의 친미 자본주의적인 개혁, 그리고 이슬람의 이 원리에 반하는 이 세속화 정책에 거세게 저항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하면 할수록 팔레비 국왕은 비밀 정보기관인 사바크 대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반체제 운동을 탄압하고 권위주의 독재 체제를 강화를 하고 자기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또 해외로 추방하고 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1978년 9월부터 이란에서 팔레비 독재 통치에 저항하는 시위가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위에 10월 말에 석유 노동자들이 파업에 가담하면서 아주 국내 정세가 크게 악화가 됐습니다. 이란에서 석유 빼면은 볼 게 없죠. 그처럼 아주 이 이란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이 석유 노동자들이 팔레비 국왕에 반대하는 파업에 가담하면서 이란의 경제가 아주 순식간에 마비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주 이 인권 도덕 외교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카터 미국 대통령이 이게 팔레비가 이렇게 자꾸 독재를 해가지고 말이야 인권을 탄압하고 도덕을 무시하는 이런 국왕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팔레비에게 민주화를 하라고 압박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1월에 카터 대통령은 미국 국익에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도움을 준 팔레비 국왕을 폐위하고 그리고 선거를 실시해가지고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비밀작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비밀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팔레비가 저항을 하면 이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팔레비를 내쫓고 정권을 교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작전을 비밀리에 수행하기 위해서 이란 문제 전문가인 나토군 부사령관인 로버트 후이저 장군을 테헤란에 파견을 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팔레비 2세에게 당신네 나라 그 국민들 탄압하지 말고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팔레비 국왕은 아니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면 이란 정국이 아주 파국을 초래한다. 따라서 자유화 정책을 지금 실시할 때가 아니다 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카터 대통령은 팔레비 국왕을 해외 추방하도록 마쿠에서 비밀 공작을 추진해가지고 1979년 1월 16일 날 팔레비를 해외로 내쫓아 버립니다. 자, 팔레비가 이제 무너지니까 반미적이고 반체제적인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때는 이때다 하고 잽싸게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때 이란의 이 중심을 잡아줄 걸로 미국이 아주 그 기대를 했던 이란 군부는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에 아주 너무나 허무하게 투항을 하면서 이 카터 대통령의 구상은 완전히 그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카터 대통령이 개망신을 당한 셈이죠. 그래서 2월 1일 날 아주 광적인 반미 이슬람 원리주의 지도자인 호메이니가 외국에 그 망명을 하고 있다가 귀국을 하면서 이란에서 회교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호메이니 정권은 자기가 이 정권을 잡자마자 그 팔레비 국왕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아주 잔인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역이 막 피로 물들었고 바로 1977년에 한국을 와가지고 그 도로 이름을 서로 교환했던 닉페이 테헤란 시장도 이때 호메이니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호메이니는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을 점거를 하고 52명의 미국 대사관 직원을 인질로 붙잡아서 카터 대통령은 그야말로 정말 망신을 당하게 됐죠. 자, 자기 나라에서 이제 쫓겨난 팔레비는 남미 여러 나라를 전전하다가 이집트로 망명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1979년 이 벽두에 팔레비가 실각을 하고 이란에서 회교혁명이 일어나니까 다음 차례는 한국이다 라는 소문이 아주 파다하게 나돌았습니다. 자, 헌팅턴의 이론대로 한국에서 제3의 민주화 물결이 일어나려면 민주화를 이끌 집단 그리고 중산층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1980년 서울해범 당시 한국에는 이러한 민주화를 이끌 집단도 인물도 부재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던 민주화 지도자라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주장을 했던 김영삼과 김대중 씨는 아주 민주화가 실현되려고 하는 결정적인 상황이 닥치자 자기가 먼저 집권하기 위해서 아주 처절하게 분열을 했습니다. 또 김종필은 자기가 그 10월 유신을 부정하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태를 가르니까 군부가 아니 김종필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깡그리 부인하다니 그러면서 군부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학생운동 세력도 뭐 단계적인 투쟁론자, 전면적인 투쟁론자, 뭐 급진 세력 뭐 이런 걸로 막 다 분열이 됐고 시민사회 구성원들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기득권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여성단체의 경우는 새헌법에다가 남녀평등을 명문화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면서 비례대표제 선출위원회 절반을 여성에게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글학회 같은 경우는 새헌법을 순우리말로 작성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권력 공백을 빨리 메우고 뭔가 이 질서를 회복하고 뭔가 사회가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나서지를 않고 그야말로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걔들이 지금 밥그릇을 물고 있는데 저런 일을 벌인 거예요. 1980년에 한국의 시민사회 정치인들이 어느 누구도 뚜렷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안정 속의 민주화 달성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민주화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바로 김영삼 같은 사람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979년에 이란에서 인위적인 권력 교체를 시도했다가 아주 대혼란에 빠진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이란에서의 이런 아주 혼란의 소용돌이를 경험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퇴장으로 인한 이 권력 공백 상태에 처해 있는 한국에서
모험적인 민주화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1979년에 미국의 한국 전문가인 랄프 크로프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박정희가 제거될 경우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를 분석했습니다. 이걸 보면 저는 1979년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기 전에 이제 이런 그 연구가 발표된 걸 보면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되는 건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랄프 크로프가 한국에서 박정희가 사라질 경우에 한국에서 한국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그 집단을 4개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군부, 두 번째로는 관료조직, 세 번째는 기업가, 네 번째는 중앙정보부였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인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대통령 치해에 아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중앙정보부가 거의 뭐 해산해 주라는 이런 상황에 처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기업가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치에 현실적으로 나설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군과 관료 조직인데 관료 조직은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이 수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이 지도자가 부재 상태에 빠지니까 완전히 효율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철혈 재상으로 유명한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료는 영혼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 대사를 맡기면 나라가 망한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이후에 관료 집단은 지도자 공백 상태에 빠져가지고 명령을 내릴 사람도 없고 자기네들에게 뭔가 니네 지금 왜 일 안 해? 하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복지부동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박정희 퇴장 이후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국정을 방관하는 관료체제에 시민들은 정말 절망을 했습니다. 바로 중산층이 신군부의 집권에 묵시적으로 동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대했던 관료조직, 정치인들은 뭐 자기가 뭐 집권해야 된다고 뭐 정신 나간 소리만 하고 있고 관료조직마저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모습에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압적인 독재 체제도 폭력이라든지 강제만으로는 절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 운동권이나 급진 좌파 세력들이 주도하는 이 시위에 중산층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급격한 체제 변혁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퇴장 이후에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민주화보다는 사회 안정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석유위기로 지금 붕괴 직전 상황에 처한 경제부터 회생시키는 것이 순리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봄 당시에 이 시민들이 정치인이나 관료가 아닌 신군부를 선택한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내용을 고려대 정학과 교수인 서진영 학자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50 정권이 아무리 폭력적이었어도 그것이 50 정권의 등장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뭐 아무리 폭력을 행사한다 한들 나는 싫어, 난 뭐 안 움직일 거야 하면은 그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신군부의 등장은 중산층 계급의 이중적 이기성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중산층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신군부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1980년 초에 이 혼란 상황에서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경제 발전에 집착을 하는 그러한 이기성으로 인해서 신군부 정권의 등장을 묵인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80년 신군부의 등장은 시민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뭐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영삼 기타 등등 뭐 민주화 세력들이 1980년에 뭐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하고 그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의도적으로 뭐 시위를 뭐 에스컬레이터 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뭐 이상한 얘기들을 내놓는데 서진영 교수는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신군부를 택한 것은 바로 시민들이었다. 시민들은 중산층들은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민주화보다 밥 먹고 사는 문제, 대한민국의 안정, 그리고 체제의 보호를 원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세력은 신군부였다. 그래서 신군부의 집권을 묵시적으로 허용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카타행 정부는 이란 회교혁명으로 더 이상 고배한 인권이나 도덕을 움푹놓으랄 형편은 못됐습니다. 한국은 민주화를 이끌 어떠한 집단도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시민들은 민주화보다는 정치 안정 그리고 경제 발전을 갈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민주화라는 이상이 아닌 전두환 신군부 등장이라는 현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것이 50 정권 등장의 진짜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 전두환 신군부를 물고 뜯고 전두환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때 집권하는 건데 이런 생각으로 아주 이 신군부가 권력을 찬탈하고 체계화를 내쫓고 이런 그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5공화국을 악마의 정권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은 바로 그 당시에 중산층 시민들이 혼란보다는 안정을 택했고 민주화보다는 경제 발전을 택했기 때문에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